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요즘, 여러분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얼마 전까지도 미세먼지는 몰랐지. 한 10여 년 공기도 안 좋고 이런 데서 사는 게 안타까워요. 세계 각국에서 지금 환경 문제로 여러 기사들도 나오고 같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보여가지고 더 심각성을 느끼고 있죠. 기후 위기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수많은 인류의 삶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보다 지구의 온도가 1도 더 오른다면 눈이 부시게 빛나는 풍경을 더는 못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지켜낼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탄소 제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탄소 제로는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0으로 제로로 만드는 일인데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움직임 하나가 탄소 제로입니다. 탄소가 대부분인 온실가스 1톤을 줄이면 소나무 약 150그루를 심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지구를 빌려 쓰는 우리부터 일상생활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법인지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20년) 차 주부 김혜미 씨가 동네에 있는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식구도 적고 집에서 식사할 기회도 뜸해서 가끔은 만들어진 반찬을 사서 먹기도 합니다. 문어채하고요. 네. 김치 지짐하고 네네. 쇠고기 장조림하고 오늘 제가 가져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릇 갖고 왔거든요. 아, 그래 갖고 오셨어요? 네네네. 그럼 주세요. 제가 거기다가 양을 넉넉히 드릴게요. 반찬을 사러 오면서 집에서 빈 용기를 가지고 온 그녀.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일회용품을 줄이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용기를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양을 좀 넉넉히 드립니다. 항상 그렇게 드렸어요.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여기다 맡겨놓고 픽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일회용 팩에다가 한꺼번에 다 넣어놓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세요.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한 요즘, 이런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 탄소 저감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회용 사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릇을 가지고 오면은 사장님께서 더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는 일석이조인 것 같기도 하고, 집에 가서 또 따로 용기에 덜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수고도 덜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또 한 명의 주부를 만났습니다. 워킹맘인 안지은 씨는 집안일에서 탄소를 줄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탄소를 집안일을 하면서도 줄일 수 있다는데요. 먹고 사는 일에 반드시 나오는 쓰레기. 이 쓰레기를 잘 버리는 일이 탄소를 줄이는 방법이랍니다. 이게 보통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고 음식물 쓰레기에 많이 배출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쓰레기인데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냄새가 나고 벌레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씻어서 말린 후에 버리고 있어요. 올바른 분리 배출이 지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 이거 아이가 간식으로 먹었던 롤케이크 포장지인데 이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데 많이들 종이인 줄 아시고 종이에 배출을 하시거든요. 치킨 상자 같은 거, 피자 상자 같은 거 기름이 묻어 있거나 이렇게 코팅된 종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일 포장지인데 이것도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플라스틱도 아니고 스티로폼도 아니라서. 사실 분리수거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재질별로 용기를 분리해야 하지만 대부분 상표가 쉽게 떼어지지 않죠. 소비자의 분리수거만큼 생산업체의 친환경 제품 생산도 꼭 필요합니다. 저도 일회용품 엄청 좋아했어요. 특히 일회용 횡주 같은 거는 저 같은 워킹맘들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였고 살림을 깨끗하게는 하고 싶은데 좀 쉽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 반려동물이 생기면서 자연하고 동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고 너무너무 저희가 많이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보니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많이 배우는 중이긴 한데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제일 많은 것은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이니까 에너지 절약 실천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에너지 사용만큼이나 우리가 제품 소비를 통해서도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쓸데없는 그 불필요한 제품의 소비, 그러니까 낭비를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 방식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림하는 남자 김승현 씨도 탄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메일은 확인한 후 삭제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데이터 센터에서 오래 보관할수록 전기 사용량이 늘어 탄소가 발생하니까요. 컴퓨터도 이왕이면 이 메일을 수시로 확인해서 바로바로 지웁니다. 확인하고. 그래서 최대한 사용 시간을 줄이고 데이터 같은 것도 많이 좀 이제 줄이고 사용 시간을 좀 휴대폰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예.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두는데요. 이런 경우 연간 150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전원을 끄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것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실천이 가능한데요. 승현 씨처럼 외출할 때 보일러 전원을 꺼두는 것도 에너지를 줄이는 좋은 습관이죠. 한 가구당 한 달 에너지 사용량을 1kW만 줄여도 월 9,30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군요. 평상시에 가까운 동네나 어디 가는 거는 웬만하면 걸어서 운동도 할 겸 또 대중교통이나 좀 자전거를 좀 이용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이제 탄소 배출을 이제 줄이는데 효과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만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연간 445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승현 씨처럼 카페에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도 줄일 수 있고요. 더불어 미세 플라스틱 섭취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승현 씨는 어떤 이유로 텀블러를 사용하게 된 걸까요?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그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물고기가 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몸 안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다음부터는 플라스틱을, 일회용 플라스틱을 웬만하면 좀 안 쓰는 방향으로. 그래서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텀블러에다 항상 음료를 담아서 마시고 있습니다. 걸어가기에 조금 먼 곳은 무인 공공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앱을 내려받아서 이용하면 간단하게 자전거를 빌릴 수 있죠.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전기와 물을 아껴 쓰고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습관들이 맑은 하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인지도 모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수고로 이상기후를 늦출 수만 있다면 기꺼이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요?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깨끗하고 맑은 하늘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하늘이 좀 뿌옇고 미세먼지가 좀 있는데 좀 이렇게 맑고 깨끗한 그런 하늘을 좀 보려면 저부터 환경에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작은 실천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에 있는 단독주택단지는 탄소 배출을 줄인 제로 에너지 건축물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탄소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로 건축이 돼서 냉난방 효율이 좋아서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붕을 보시면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 요금이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단독주택으로는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2등급을 획득했는데요. 새 아이의 아빠인 김영민 씨는 이곳으로 이사 온 지 2년이 좀 넘었습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전원주택을 찾다가 또 더구나 여기가 이제 그 에너지도 효율이 좋다고 해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이 집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피해 단독주택을 선택하게 됐지만 아이들을 키우기도 좋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어 더 좋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한 5만 원, 6만 원, 보통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10,000원 이하로 나오니까요. 뭐 거의 10분의 1, 2 정도 절약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에어컨을 켜도 저희가 이제 태양광의 누적량이 사용량보다 더 많으니까 저희가 아무리 많이 써더라도 그 누적량을 초과하지는 않더라고요.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2020년부터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의무화가 시행됐는데요. 2025년부터는 민간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도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전기하고 가스하고 수도 크게 이 사용량을 매일매일 월별, 연별로 체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수시로 체크하다 보니까 좀 아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절약하는 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창이 이렇게 봤을 때는 통유리로 하나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데요. 이게 빛을 비추면은 빛이 지금 하나, 둘, 셋, 3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중창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외부 찬 공기를 잘 막아주고 그러면서 열도 겨울철에 난방비도 확실히 절감할 수 있어요. 베란다로 나가는 쪽인데 이렇게 닫으면은 이게 아무리 세게 당겨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단열이 확실합니다. 겨울철에 이 난방을 한번 해놓으면은 열 차단이 확실해서 보일러를 오래 안 돌려도 되고 어느 정도 온도만 올려놓으면은 유지가 오래되더라고요. 에너지 절약형으로 지어져서 단열이나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요.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생산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고효율 기자재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에너지 자립률을 올린 건축물입니다. 결과적으로 탄소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9%로 2022년 이후에는 10%로 올리도록 조정했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외 다른 나라들은 탄소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들의 탄소 제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산업화를 일찍 이뤄낸 독일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 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재생에너지법을 시행해 기후와 환경을 보호하고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135명의 시민들이 만든 에너지 조합입니다. 독일의 협동조합은 10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자치기구인데요. 새로운 에너지원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bei Sonne viel Energie, bei Wind viel Energie und es entwickeln sich die Speichermedien. Wir können Energie speichern auf 4 Rädern im Auto oder im Keller an der Wand. Wir schaffen es, Autarkien herzustellen im privaten Bereich von 95% ganzjährig durch das Speichern von Energie im Haus. Das ist eine Entwicklung, die stattgefunden hat, nur weil jemand Mut hatte, Energie alternativ zu erzeugen. 독일은 이미 20년 전부터 대체 에너지 이용을 법으로 제정해 두었지만 이상기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019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려 폭염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었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고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를 2030년까지 6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Das ist Energiesparen, einfach weniger verbrauchen, weniger heizen, weniger Autokilometer, weniger Strom verbrauchen. Dann das Zweite, effizient umzugehen mit der Energie. Alle Energie, die man braucht, auch wirklich sehr, sehr sinnvoll einzusetzen. Und das Dritte ist einfach regenerative Energie zu erzeugen. Das kann man machen, wie man hier sieht, mit Sonne. 이곳의 태양광 발전은 하루 6,000명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한 기업에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분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전기를 생산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Ist vor 5 Jahren gebaut und beinhaltet absolut hochwertige Technik, die uns ganz zuverlässig diesen Strom produziert. Also wir hatten kaum Ausfälle. Es gibt ganz wenige Tage, wo wir Ausfälle haben, weil ein technischer Defekt passiert. Aber ansonsten sind wir sehr, sehr zufrieden. 독일은 모든 에너지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 중입니다. 더불어 탄소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Wir möchten, dass bis zum Jahr 2050 der Energieverbrauch in Baden-Württemberg um 50%, um die Hälfte zurückgegangen sein wird. Nur wenn wir sparsam mit der Energie umgehen, dann können wir dann eben über erneuerbare Energien und durch einen moderaten Einsatz von fossilen Energien wie Gas dann eben klimafreundlich auch hier wirtschaften. 동화 속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마을 프라이암트.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자급자족하는 에너지 마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으로 연간 9,80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있습니다. Ja, wir haben zum einen die ersten Anlagen sind die Windkraftanlagen. Wir haben 2 große Windkraftanlagen auf unserem Grundstück stehen, haben dann ein paar Jahre später Photovoltaikanlagen auf unsere Dächer gemacht. Wir haben insgesamt 100 Kilowatt installierte Kapazität, die wir ins öffentliche Netz verkaufen, also zu dem hiesigen Strombetreiber. Und wir beziehen Ökostrom. 풍력발전시설은 발전 전문업체의 손을 빌리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투자해 자신들만의 발전기를 만들어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외에도 주민들은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집의 주인인 슈나이더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Ja, wir kommen hier zu unserer Heizung. Das ist unser Heizsystem. Sie sehen es auch hier nochmal. Also wir heizen ja mit Hackschnitzel. Ich weiß nicht, sagt Ihnen das was, Hackschnitzel? Hackschnitzel ist Abfallholz. Wir haben hier 30 Hektar Wald und wir verkaufen das gute Stammholz in die Sägeindustrie und das Abfallholz verwenden wir für Hackschnitzel, für unsere eigene Heizung und auch zum Verkaufen. 산림이 풍부한 덕에 난방은 못 쓰게 된 나무를 칩으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Hier sieht man dann den Vorrat von Hackschnitzel, die sehen also so aus.
Es ist ganz wichtig, dass wenn das Holz gehäckselt wird, es muss ein Jahr trocknen draußen am Waldrand. Das ist wichtig für die Heizung, dass es trocken ist. Und so sehen die dann aus. 슈나이더 씨는 소유한 발전기로 1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10만 킬로와트는 1년 동안 약 3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스스로 전기를 생산해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진정한 에너지 자립을 하는 거죠. Also wir produzieren Strom und wir beziehen auch wieder Strom. Und haben eine kleine Anlage mit 7 kW auf einem Dach. Die nutzen wir für Eigenstrom, also für Haus und Hof. 신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수려한 풍광을 지녀 자연의 도시로 불리는 스위스는 전력 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율을 줄이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민 투표에 붙였습니다. Und ja, ich finde auf jeden Fall erneuerbare Energie. Aber solange man noch nicht eine richtige, effiziente Alternative gefunden hat, ist halt Atomkraftwerk sicher immer noch Nummer 1 so. Okay. Aber ich hoffe auf erneuerbare Energie auf jeden Fall. Und ich denke, es gibt genügend alternative Methoden, um Energie zu gewinnen, wie Wasserkraft, Windkraft, sowas. 물이 풍부한 스위스는 이미 1910년대부터 수자원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력을 제외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확대했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위스는 수력과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2035년까지 43%로 줄이기로 한 스위스는 지금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아껴 써야 하죠. Wenn die dann mal wirklich nicht mehr produzieren, dann gibt es eine größere Lücke. Die können wir im Moment noch nicht decken mit erneuerbaren Energien. Da muss noch mehr passieren und dafür eben das neue Energiegesetz. 원전 의존도가 36%를 넘는 스위스가 지금과 다른 에너지 환경이 된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스위스 에너지 전략 2050의 투표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Ich habe wirklich das Gefühl, dass es ganz wichtig ist, dass wir unser Energienutzungsverhalten verändern, dass wir uns von den endlichen Energieformen zu den erneuerbaren Energien bewegen, weil wir auch eine Verantwortung haben gegenüber späteren Generationen in Bezug auf die Umwelt, die wir nur einmal haben. Ich finde es schade, ich war gegen dieses Gesetz. Viele Leute haben gedacht, es gibt einen Wechsel, es gibt Änderungen, aber ich denke, das ist nur sehr kurzfristig gedacht. Wenn wir die Energie, alle brauchen immer mehr Energie, immer mehr Leute, immer mehr Autos mit Energie. Das Problem ist heute nicht gelöst worden. 에너지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하는 법안이 58.2%의 지지를 얻으며 통과된 것이었죠. Das ist vor allem im Winter nicht genug, weil im Winter sind die Tage kürzer und die Sonne ist häufig bei Nebel verdeckt und das wird nie genügen. Und das ist eine Hoffnung, dass man sagt, ja, man kann es dann speichern, aber da muss noch sehr viel geforscht werden, bevor das überhaupt möglich ist. Jetzt hat die Bevölkerung uns unterstützt und gesagt, ja, wir wollen jetzt unsere Energieversorgung, dass die mehr erneuerbare Energien hat und dass die mehr Energieeffizienz hat. Und das ist genau die richtige Richtung. Ich bin überzeugt, das ist der Weg der Zukunft.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태풍이나 대규모 산불 등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이 세계의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요.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탄소 제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탄소를 줄이는 노력을 살펴볼까 합니다. 한강숙의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인 청평 수력발전소 주변에는 영농병행 태양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발전소 주변 지역 마을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시작한 영농병행 태양광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이제 그 민원이 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여기 하면 안 좋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반대를 좀 했었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아래서 농사를 지으면 소음이나 빛 반사 등과 같은 문제 때문에 농작물이 잘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수원에서 벼농사와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영농병행 태양광 발전의 특허를 받으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원전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농가 참여형 발전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증 사업장이고요, 여기가. 높이와 이 간격, 기둥 간의 간격이 넓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일조량과 통풍 그런 걸 고려해서 건설했기 때문에 영농을 하는데 영농을 하면서 태양광 발전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사와 전력 이익을 함께 거두는 농촌형 신재생 에너지 확대인데요. 지역 발전소와 주민들이 함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한다면 2050 탄소 중립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태양광 패널은 땅 위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 청송에서는 물 위에 설치해 남다른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에 신기술이 더해진 결과죠. 패널은 대략 1,700여 장 정도 되고 규모는 하부 저수지 면적 5.7% 정도인 29,000여 미터 제곱 정도 됩니다.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략 연간 5,560메가와트시 정도 됩니다. 청송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발전용 댐을 활용한 발전 설비인데요. 관내 2,800여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합니다. 청송향수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국내 최초 발전용 댐 내에 설치한 발전소로 육상 태양광과 달리 수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커 효율이 약 10% 정도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수상 태양광은 댐, 저수지, 강가 등의 물 위에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햇빛을 적절히 가려주는 그늘 효과로 인해서 녹조 발생을 억제하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의 서식지 역할도 하고 있어 수중 환경에서도 순기능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청송 수상 태양광 발전을 관리하는 한수원은 발전소 근처에 전망대와 포토존 등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수상 태양광이 들어서는 이 자리에 경관데크를 조성하여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청송군과 공생 협력을 위한 청송 전망타워를 조성하는 등 청송군의 대표하는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더 나은 기술이 접목돼 사람과 자연을 지키는 청정 에너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수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약 900메가와트 규모의 신재생 설비를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자체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총 사업비 약 20조 원을 투자하여
신재생 설비 8.4기가와트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회사 전체 신재생 설비를 24%로 증대시켜 전체 설비 용량의 약 4분의 1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혹시 연료전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곳 연료전지 발전소는 2013년에 준공돼 운영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연료전지는 연소 과정이 없고요. 발전 후에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오염물질, 공해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 에너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공급해 주면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기와 열이 발생되는 발전원입니다. 화석연료를 태워서 발생됐을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연료전지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약 50% 정도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생기는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적합한 특성이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소의 전력량은 1년에 46만 4천 메가와트로 화성시 전체 가정 전력 사용량의 약 7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곳 경기 그린에너지는 신에너지 발전 시설로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저희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와 열에너지는 인근 지역인 향남 지구에 365일 안정적으로 전기와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전력 생산이 지속적이고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와는 달리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 90% 이상의 이용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는 소음과 진동도 적어 도시에 적합합니다. 연료전지 21개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서 인근에 있는 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주 전기실입니다. 지금 현재 생산되는 양은 얼마 정도?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연료전지 21개에서 생산된 전기는 약 50메가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서 50메가의 전력을 얻으려면 연료전지보다 75배의 공간이, 풍력 발전은 약 100배의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연료전지는 미국, 일본, 한국 3개 나라에서 주로 공급되고 있으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발전용, 미국도 발전용,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가정용의 연료전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70메가 정도의 연료전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대비 한 2배 정도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으면 화석 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연료 효율 이런 걸 이제 최대한 증진을 시켜야 될 거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배출된 이 온실 기체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이제 흡수할 건지, 이제 그러한 이제 기술을 동시에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자연의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지구의 허파, 바다의 필터로 불리는 갯벌의 큰 가능성 중 하나가 바로 오염을 정화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순기능의 갯벌이 탄소 제로와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 갯벌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 보시면 이제 구멍이 좀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 동그랗고 좀 큰 거는 칠개나 이런 것들이 사는 형태의 굴이고, 이런 조금 작은 것들은 이제 쪽부치나 가재부치 뭐 이런 애들이
사는 형태의 그 굴이에요. 여기 개가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 같아요. 이 벌이 많은 데는 이제 퇴적물을 잘 먹는 이제 칠개 형태가 이게 살아가고,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개찌렁이들도 많이 살아가긴 하는데, 이런 뭐 털보집 개찌렁이들이 살고 있는 이 서구안이 되겠어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개찌렁이들이 살아가는 서구안입니다. 이곳 서천갯벌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더 이상 매립이나 개발을 하지 않고 습지 그대로의 기능을 유지하게 관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먹이 활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이제 미세 조류들이 그 갯벌에 기본적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잘 보이지는 않죠. 그런 생물들이 다 기본적으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몸 체내 축적시킨 이런 이제 다양한 이런 탄소들을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하지 않고 땅속에 탄소를 고정시키는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이것이 블루카본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석탄이나 나무를 불에 태울 때 발생하는 탄소를 블랙카본이라고 부릅니다. 나무, 숲,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그린카본, 바다나 갯벌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 부릅니다. 해양 생태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이 된 거죠. 갯벌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뭐 자연과 인간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사라지게 되면 이 바다 동식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는 곧 인간과 자연이 위험이 철회된다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연구에 의하면 탄소를 흡수하는 열대 우림에 비해 갯벌이 4배 이상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갯벌은 매년 조금씩 퇴적되면서 땅속에 탄소를 묻어서 가두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갯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 중에 이 지구의 기후 변화를 막아주는 또 그런 역할까지 갯벌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갯벌이나 바다, 해양 생태계를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기존에 훼손되거나 또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갯벌들을 살아있는 갯벌로 다시 복원하는 이런 정책들이 꾸준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갯벌이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산림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약 30억 그루의 나무를 더 심겠다는 전략과 함께 산림 흡수원을 보존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주요한 온실가스 흡수원입니다. 우리나라 2018년도 기준으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억 2,700만 톤 정도가 되는데요. 산림은 그의 한 6% 정도에 해당하는 4,600만 톤 정도를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라는 것은 사실 완전히 저희가 배출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흡수원, 특히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의 역할을 이제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갈되지 않고 탄소 배출이 없는 꿈의 에너지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인공태양이라고 부르는 핵융합 에너지는 핵들이 결합해 무거운 핵이 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입니다. 자원이 무한하고 탄소 배출이 없어 미래의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핵융합 에너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요즘에 또 기후온난화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첫째로는 탄소,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원자력 발전 같이 이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 같이 아주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적인 발전소 면적 정도의 면적에서 큰 용량의 발전을 낼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K스타는 2007년 완공 후 10년 이상 핵융합 에너지원의 개발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핵융합 반응은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고체, 액체, 기체와는 다른 제4의 물질로 불리는 플라즈마는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태양은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을 거대한 중력으로 제어하지만 지구의 중력으로는 이 플라즈마를 가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력을 이용한 핵 융합로의 플라즈마를 가두고 초고온, 초고압 수준으로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이 핵 융합로 개발을 위한 필수 조건이고 그것을 연구하는 게 K-스타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플라즈마가 1억 도씨 이상의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기존의 다른 장치들은 많이 하면 한 8, 9초 정도 했는데 K-스타는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서 한 20초 정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를 올리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려운 기술입니다. 2020년 K-스타는 1억 도씨 플라즈마를 20초간 운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록은 세계 최장 기록으로 핵 융합 연구의 전환점을 마련했는데요. 땅 위에서 태양과 같은 핵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K-스타가 한 20초 정도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나중에 상용화가 되려고 하면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거죠. 최소한 300초 정도를 우리가 유지하게 되면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 거고 그다음부터는 장치만 우리가 많이 지어가지고 길게 연장을 하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025년, 26년쯤에 저희가 1억도 우리가 초고온 플라즈마를 한 300초 정도 유지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과 같은 핵 분열에 의해 생기는 에너지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입니다. 핵 융합 에너지는 바닷물 속의 수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기에 무한 에너지라 부릅니다. 핵 융합 에너지가 개발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기후 변화에 그 문제가 되는 이제 이산화탄소라든가 또는 메탄이라든가 이런 이제 가스들의 이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화석연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미세먼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핵융합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미세먼지 문제도 이제 없어짐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깨끗한 어떤 사회, 깨끗한 공기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10년 이내 우리가 미처 겪어보지 못한 많은 변화가 닥칠지 모릅니다. 잠정적으로 2035년부터 석유로 달리던 내연기관차를 퇴출할 예정이고요. 전기차가 그 자리를 대신할 거라고 하는데요. 분명한 건 미래의 에너지는 석유나 석탄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바로 지금이 에너지 소비와 생산 방식을 변화하고 우리 삶의 방식도 변화를 가져올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는 탄소 제로. 나부터, 우리부터, 나아가 전 세계가 탄소를 줄이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길 희망합니다. 탄소 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지구를 기후 변화에서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이상 기후 재난의 시대. 이 재난을 만든 것도 더는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것도 모두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탄소 제로. 우리 모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